여기 이제 보이시는 충선왕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고려의 충선왕이죠. 그럼 왜 굳이 충선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낸고 하니 고려와 원 관계의 그 아주 독특한 그 성격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생애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충선왕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태어난 건 1275년이요. 돌아가신 건 1325년이요. 그러니까 횟수 50년 이렇게 딱 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충렬왕이죠. 그럼 어머니는 이제 충렬왕이 그 쿠빌라이의 딸하고 결혼을 이제 또 했기 때문에 세장가 난 거죠. 그래서 그 몽골 그 딸 이름이 이렇게 해요. 쿠툴루 켈미시 뭐 이렇습니다. 하여튼 요 두 사람이 난 아들이 충선왕인 거죠. 그러면 충선왕은 곧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나? 뭐 맞지. 근데 혼혈이죠. 고려의 피 여기 절반, 그 다음에 몽골의 피 절반, 즉 쿠빌라이의 외손자가 되는 셈입니다. 그래서 충선왕이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렬왕 밑에도 또 다른 아들도 있고 또 뭐 다른 후보도 있었겠지만 충선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바로 쿠빌라이의 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. 그럼 사실 이런 거 보면 몽골과의 그 관계가 고려 왕이 되는 것까지 자칫 결정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충선왕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, 그리고 충선왕은 어렸을 때부터 몽골을 자주 들락날락해요. 왜냐면 이 둘이, 요 두 사람이 좀 그냥 툭하면 이제 몽골로 가고 그냥 쿠빌라이 보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고 그럼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충선왕이 어렸을 때의 쿠빌라이가 너 지금 책 뭐 읽니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기도 하고, 그랬더니 뭐 직접 대답 안 하고 그 스승이 뭐 대답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, 하여튼 쿠빌라이가 이 외손자 충선왕을 굉장히 귀여워했다라는 이야기는 고려사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걸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충선왕이 왕이 됩니다. 1298년? 그러니까 21, 4? 요때 이제 왕이 되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렬왕 아직 살아있어요. 1298년에.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충렬왕이 퇴위를 하고 내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물론 자기 뜻은 아니에요, 그거. 왜냐면 원나라 조정에 압박이 있는 거죠, 이게. 그러면 원나라 조정에 압박이 이제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 충렬왕 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충선왕 파가 있는 거예요. 이제 파벌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, 그러면 그 두 파벌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힘을 더 차지할 수 있느냐,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몽골 황제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돼요. 그게 제일 큰 거죠. 그래서 1298년에 충선왕파가 지지를 받은 거죠. 왜냐하면 1298년이면 쿠빌라이가 죽고 나서 4년이 지났거든요. 그럼 이제 그 당시 원나라에는 성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. 원나라에. 그럼 충렬왕을 좀 부담스러워해요, 성종은. 쿠빌라이는 사위니까 상관없는데 성종은 쿠빌라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어른이 돼버린 거죠, 충렬왕은. 부담스러워. 그래서 자기랑 같은 세대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충선왕을 이제 왕으로 이제 했다가 8개월? 1년도 못 채워요. 쫓겨나버려요, 충선왕이. 충선왕이 쫓겨나고 다시 충렬왕이 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거든요. 왜냐면 이제 충선왕이 왕이 됐어요.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? 여기서 충렬왕 파들이 우리 졌구나. 아니죠. 또 로비가 막 들어가요. 몽골 쪽으로. 또 정치적인 어떤 또 수순이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충선왕도 아버지가 그랬듯이 몽골 공주하고 결혼해요. 몽골 공주하고. 근데 그 몽골 공주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. 사이가 안 좋아요. 그 결국은 그 몽골 공주가 어떤 일을 하냐면, 충선왕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. 나를 완전히 그냥 뒷방에 그냥 뭐 그런 취급을 한다. 그거를 몽골 조정에다 일러버려요.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, 이거는. 알아.
감히 몽골 공주를 그런 식으로 대우한다고? 그런 것도 이제 요인이 되고 충렬왕파 입장에서는 잘 됐죠. 그런 구실이 생겼으니까. 그러면서 이제 왕이 또 바뀌어요. 이게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려인데 분명 고려 왕의 어떤 자리인 건데 거기에 몽골 조정의 입김 혹은 영향력이 너무 지금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이게 자주 국가냐 이거야. 이제 이런 의문까지 나온다는 거예요. 왕위 정하는 것도 지금 고려 마음대로 못하고 그거를 몽골 조정한테 막 휘둘리고 있냐?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죠. 이게 고려원 관계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. 그렇다고 고려가 망한 건 아니거든요, 분명. 몽골이 그럼 그럼 고려 다 없애버려? 이런 건 아니에요. 대신에 그 몽골의 정치적 영향력이 고려 내부에 끼치는 그 정도가 더 커졌다는 거죠.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쫓겨난 이제 충선왕은 그럼 어디로 가? 다시 몽골로 가요. 여기 성종이 있는 원나라 수도. 거기에 가서 절치부심했겠죠, 또. 거기 가서 이제 또 몽골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는 거예요. 이게. 몽골도 잘했을 거예요, 아마. 이게. 혼혈이니까. 말하자면 바이링구얼인 거지. 고려 말도 하고, 그다음에 몽골 말도 하고. 그러다가, 이게 이제, 1298년에 이제 그런 사단이 한 번 생겼고,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생기는 게 1307년이에요. 왜 1307년을 얘기하냐면, 아까 얘기했던 원나라 성종이 이제 죽어요. 1307년에. 그럼 몽골 제국은 뭐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황제가 한 번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황제를 즉위하느냐 그걸 놓고 막 이제 피터지게 또 싸우는 거예요. 그럼 몽골 내부에서도 파벌이 있는 거죠. 그러면 몽골 내부에 당시 이제 성종의 뒤를 이을 말하자면 후보 군으로 첫 번째가 안서왕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어요. 요게 이제 첫 번째 파벌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벌은 여기 이제 카이시안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적을까? 안성왕 이름이 아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카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름 한번 독특하죠. 근데 어쨌든 요 두 파벌이 이제 누가 다음 황제가 되느냐를 놓고 이제 막 궁중에서 이제 뭐 눈치 게임 뭐 싸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묘하게도 충렬왕파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고요. 충선왕파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어요. 그리고 충선왕이 계속 이제 쫓겨난 이후에 몽골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요 카이시안하고 뭐 잠자리를 같이 여기서 잠자리라는 게 그런 어떤 식구금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서로 친하게 어울리고 같이 뭐 그냥 같은 자리에서 자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럴 정도로 친했어요. 근데 여기 파벌이 참 묘하게도 이렇게 갈라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?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고려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. 승리한 게 이쪽이에요. 이게 승리했어요. 그럼 이제 충렬왕 가는 거예요. 이제 여기가 완전히 우세가 돼버리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이제 충렬왕이 이제 1308년에 죽으니까. 근데 뭐 8년에 죽든 어쨌든 간에 이미 이제 그 실세는 충선왕 쪽으로 이미 이제 다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. 이 원나라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고려의 정치에 너무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. 이게 결국 이제 충선왕이 이제 1308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방해될 게 전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왕이 되는 거예요. 1308년에. 그래서 이게 두 번째. 한 번 했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충선왕이 이제 고려 왕이 됐어요. 근데 고려를 안 와. 계속 몽골에 있어. 이게 문제가 돼요. 왜냐면 충선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자기가 고려로 가면 또 몽골에서 누군가 또 로비를 하고 또 이래갖고 또 이렇게 좀 두려웠나 봐요. 그래서 몽골에 계속 머무르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안 돌아가. 몽골에서 계속 너 가 임마 계속 그랬는데도 안 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고려 쪽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고려에 왕이 없어. 왕이 임명이 됐는데 고려로 왕이 안 와. 그러면서 그리고 또 통치는 어쨌든 저기 원나라 수도에 있는 충선왕이 하니까 그럼
그럼 또 관료가 또 가가지고 또 문서 가지고 또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? 게다가 또 충성도 뭐 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또 근로 재정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그럼 운송비가 더 나오겠다.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.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1313년에 하도 이제 몽골에서도 계속 너 빨리 가 고려로. 그리고 고려에서도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.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 충선왕은 의외의 선택을 해요. 1313년에 고려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요. 안 가겠다는 거예요. 고려로. 계속 몽골에 머물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려 왕 이제 그 아들이 충숙 왕인데 그럼 얘는 고려로 가죠. 충숙왕은. 충숙왕은 고려로 가는데 충선왕은 말하자면 상왕이야. 마치 그 이성계, 뭐 이방원 이런 것처럼 상왕인데 고려에 넣고 몽골에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, 고려에.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뭔가 충선왕의 어떤 그 정치에서 보이는 그 몽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, 그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만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관계가 뭔가 좀 굉장히 특수한 거죠. 이 두 나라 사이에 왕실이 서로 혼인을 하다 보니 생기는 이제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됐던 거죠.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긴밀하게 또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충선왕이 이제 말하자면 몽골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몽골에서도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아요. 왜냐면 쿠빌라이 외손자예요. 그래도 대우를 많이 받아요. 그러다가 1320년이 됐어요. 이때 이제 황제가 또 막 바뀌어요. 원나라는.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바뀔 때마다 요 충선왕도 입지도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아까 1313년에 이제 고려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이제 넘겨줬을 때는 몽골에서 입지가 괜찮은 거예요. 그러니까 고려 왕 넘겨줘도 나는 상관없다. 이렇게 된 건데 1320년에 이제 황제가 바뀌어요.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해져요. 이게 또 그러면서 충선왕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. 유배라는 표현을 써요. 귀양 간다는 거죠. 그러면 귀양을 어디로 가느냐? 그 넓은 정말 원나라 땅에서 이제 지금의 북경이 이제 중국 원나라의 수도였으니까 어디로 가냐? 티베트로 가요. 어마어마하게 갔다는 거죠. 지금 북경에서 티베트 한 3,000km 되려나? 뭐 기차 타고 가면은 그래도 고속열차 타고 가면 뭐 가겠습니다만 옛날 같은 침대열차 타고 며칠 갔어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걸 가요. 티베트를. 물론 명목은 티베트가 이제 불교 쪽 지역이니까 가서 이제 불교 좀 수행도 하고 그냥 충성이 불교를 굉장히 또 숭배하거든요. 말이 이제 불교 수행하러 가라는 것이 유배예요, 유배.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쿠빌라이의 외손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몽골 제국 내에서도 소리를 좀 정치적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. 유배를 가고 3년이 지나요. 그 유배 보낸 황제가 암살돼요. 원나라에서. 그럼 또 원나라 정치가 바뀌는 거죠.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니까 이제 유배를 풀어줘요. 그래서 티베트에서 다시 원나라의 수도, 대도, 북경 돌아오는 거죠. 그럼 왕복 몇 킬로 얘기해요? 5,000km, 6,000km 되려나요?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마르코 폴로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교통망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여행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못지 않아요. 뭐 여행이 약간 유배 여행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몽골 제국이 또 만들어낸 굉장히 장거리를 여행한 고려 사람이 언제 여기 가겠냐고 티베트를. 그죠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 여행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1323년에 결국은 돌아왔고 2년 있다 죽죠.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? 유배의 그 여파? 체력도 많이 약해졌을 거고 또 이런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고려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. 끝까지 안 돌아와. 원나라 대도에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했던 이 50년의 생애 그리고 충선왕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혼혈 왕자 무슨 해리포터 같다니 무슨 혼혈 왕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무거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뭐
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, 쿠빌라이의 외손자로서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 변동에 따라서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원나라의 정치 상황이 막 계속 황제가 암살되니 바뀌니 막 3, 4년 단위로 바뀌니까 결국 충선왕도 거기에 이제 휘말리면서 결국 인생 역정이 아주 그냥 파란만장해질 수밖에 없었던. 그래서 이 충선왕의 그 개인적인 그 생애가 어떻게 보면 고려 원관계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상황이다. 그런 게 없었다면 그냥 안정적으로 고려 왕으로 그냥 살았을 텐데, 그런 게 없었다면. 근데 이런 복잡한 환경이 결국 이 사람을 티베트까지 가게 만들었다.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한국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고려왕이 저 정도로까지 고초를 겪나 좀 안타깝죠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몽골 제국 내에서 고려왕의 위치가 만만치 않다. 아무리 뭐 막 마음대로 바꾼다고는 해도 그래도 쿠빌라이의 손자들이고 쿠빌라이의 이제 자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또 막 건드리진 못해요. 뭔가 묘한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.